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후 7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80화 1부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우,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라이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토크인데 또 최근에 또 축구계의 가장 큰 화두였죠. 어제 있었던 맞습니다. 또 아이콘 매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랑 또 현승이 형이 나눴지만, 그리고 예준이도 네네, 갔다 왔죠. 직관을 갔다 왔고, 동근이도 시청을 했어요, TV로. 집에서 네. 집관을 했죠. 직관. 그렇죠. 근데 갔다 오셨다니 좀 부럽네요. 두 분이. 일단은 뭐 예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W 쪽, 그러니까 이스트 쪽 말고, 네. 또 W가 아니지, 이스트죠? 그번 그 반대편 쪽이, 그 그렇죠. 벤치 반대편 쪽이. 그래서 그쪽에 약간 앞열 쪽에 앉아서 한 22만 원 한 장에 티켓이.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싼 가격은 아니죠. 비싼 그쵸, 가격인데 충분히 약간 돈값은 하지 않았나. 그래도 꽤나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래도 저도 1층이니까. 저도 직관 같은 거 갈 때는 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2층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은 현장감을 그렇죠. 느끼기 위해서라도 1층이 좋지 않았나. 사실 뭐 이번 경기 전술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에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에요. 거는 딱히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또 한국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선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게 이런 거는 값어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그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부터 좋았고, 그리고 뭐 경기 얘기하기 전에 그냥 경기 시작 전에 준비했던 여러 이벤트 같은 것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얘기를 해보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게임과 관련된, 어쨌든 FC 온라인 네. 게임사에서 주최를 한 거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이벤트, 뭐 강화 뭐 시도 같은 거에 성공하면 뭐 넥스캔시 주고, 네. 뭐 아니면 뭐 사진 찍기, 그다음에 뭐 축구공 차서 뭐 볼링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엄청 즐길 거리가 많았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처음에 차범근 감독님 오신 것도 저는 좀 네.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래서 딱 그 중계 시작하고 나서 차범근 감독님이 그 트로피 그렇죠. 운반 해주시러 오셨고,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어차피 이번 경기의 딱 네이밍 자체가 스피어 앤 실드, 창과 네. 방패 네. 대결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약간 군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본 입장에서. 솔직히 앙리나 뭐 셰프첸코 이런 선수들이 직접 뛰는 거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직접 보러 간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평가하고 사실 뭐 싶습니다. 아이콘 매치가 이게 뭐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뭔가 이런 선수들이 한 나라 한 경기에서 뭐 같이 뛴다는 게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막 자선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팀별로 보이는 건 좀 많았어요. 뭐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맨유 레전드, 맨유 레전드 아니면 바이언 팀 레전드. 박지성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모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양 팀 선수들이 누가 이름을 들어도 셰프첸코 레전드지, 앙리 레전드지, 이런 선수들이 뭔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축구를 한다? 이런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이벤트가 아닐까. 거의 이름값의 평균으로 놓고 보면 거의 최근에 있었던 자선 경기 이런 것 중에는 거의 최고봉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마지막에 경기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박지성 선수가 필드에서 뛰는 거를 아마 런닝맨 말고는 못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싶어서. 요즘에는 또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좀 자선 경기에 함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좀 전에 막 그 이번에 슈퍼로브가 주최했으니까 슈퍼로브 그렇죠. 쪽에서도 그 인플루언서 자선 경기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카카랑 같이 뛰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공격수, 수비수 선수 출신 그렇죠.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조금은 되게 자존심 싸움 같은 느낌도 강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진짜 경기 같은 느낌. 네네. 뭐 약간 노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경기 자체에서는 약간 노는 분위기보다는 진짜로 네. 약간 매치의 느낌이 좀 더 강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중계는 못 봤으니까 중계는 약간 시작이 어디부터 되나요? 약간 그 군무 같은 거부터 보여줬나요? 경기 그 네. 중계에서는? 거기서부터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제가 처음부터 못 봐서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어쨌든 뭐 반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쫙 해서 그래서, 중간에 네. 이제 올타임 로가 공연을 왔고 그런 네. 거가 다 보여줬어요. 음. 그리고 끝에 이제 시상식 음. 장면까지 다 보여줬던 걸로 그래서 기억합니다. 딱 그 군무도 좋았던 게 어쨌든 아이콘 매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그쵸. 한다는 거를 약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그런 약간 전통적인 의상, 그다음에 네네. 전통적인 군무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딱 그 군무 끝난 뒤에 두 팀 감독이 딱 올 때 약간 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뒤에 딱 세팅을 해줘가지고
뭐 그렇게 입장하는 것도 좋았고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 아마 비싼 분들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비싼 투자를 한 거 분들이죠. 보면은 굉장히 뭐 넥슨 쪽이나 슈퍼로브 쪽이나 주최 주관사 쪽에서 네. 좀 준비를 많이 한 게 좀 티가 났었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경기 전후, 그다음에 경기장 뭐 들어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 얘기 이제 조금 시작해 보면은 결국 스피어 대 실드, 수비팀 대 공격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4대 1로 실드가 또 승리를 했었는데 3대 1인가? 근데 4대 1로 4대 1 맞죠. 4대 1로 승리를 했었는데 결국 결과는 약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근데 실제로 유저들 투표는 다 이제 공격적으로 다 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음.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발롱도르나 이런 걸 수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선수들이 거기 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자르가 최근에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자르가 한 1년 전에 음. 은퇴했는데 지금 뛰면은 다 그냥 제끼고 다 제끼다. 다 제끼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자르는 반칙 아니냐 이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다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실드 쪽 승리로 나왔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실제 뛰었던 선수들이나 네. 아니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좀 쉴드가 유리하다.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훈련에서 약간 그러한 매치업이 나왔을 때도 수비 쪽이 좀 많이 이겼다. 뭐 네. 이런 인터뷰들이 사실 뭐 아이콘 매치 쪽에서 나온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이제 네네. 인터뷰로 이제 스트레칭 많이 선수들 했죠. 예. 한 명씩 이제 음. 보여주면서 했던 게 있는데 퍼디난드가 공격수들은 게으르다 이러고 실드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경기 보면은 뭔가 그렇죠. 뒤에서 이제 펠라이니만 정말 열심히 수비 형들 수비 안 내려오는데 혼자서 수비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수비팀은 뭔가 이제 라인을 맞춰서 수비라는 느낌이 났거든요. 선수들끼리.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팀은 이제 한 선수 두 선수 빼고 다 앞으로 올라가니까 역습 상황 때도 이제 막 1대3 상황도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공격팀이 계속 쥐고 있었는데 맞아요. 점유율은 진짜 되게 높았고 공은 사실 실드 팀 진영에서 많이 돌긴 했었거든요. 네, 수비수 출신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비를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고 특히 박스 안에 선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역습 과정에서 그 미드필더 출신 선수들 뭐 맞아요. 야야 투레라든지 셰이드로프 같은 선수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니까 공격수들이 백코트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어쨌든 근데 저는 실드 팀에 좀 미드필더도 섞여 있는 거 보고 그 투표도 과감하게 실드 골랐거든요. 네. 야야툴의 실드로프 얘네들이 왜 여기 있지? 이러고 그렇죠. 바로 골랐는데 오히려 또 이제 경기 중 인상 깊은 선수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아마 푸율? 후율. 역시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고 사실 경기장을 직접 봐도 진짜 그냥 네, 제일 열심히 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인 것처럼 네. 진짜. 특히 이제 그 오른쪽 측면이죠.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카카랑 맞대결을 하는데 네. 막 슬라이딩 태클까지 걸면서 끊어내는 걸 보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윙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버래핑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활동량도 그렇고 뭐 그리고 애초에 전반전으로 보자면은 스피어 쪽에서는 왼쪽 위주로 뭐 앙리랑 아자르랑 해가지고 네네. 공격 전개했었는데 솔직히 푸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전반전에 막아내지 않았나.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선수를 꼽자면 단연 아자르가 아닐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긴 했어요. 저도 기대를 네. 했어요. 그래도 현역 단 1년 전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였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감바스를 많이 먹고 그리고 햄버거를 최근에 많이 먹었다 해도 최근에 몸은 많이 좋아진 모습이 맞아요.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은퇴보다 몸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아자르도 사람인데 이런 이벤트 매치를 위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한 번 빼고 다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빼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았는데 네, 모양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모양 네네.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그 김병지 선수죠. 네. 김병지 이제 강원 대표가 인터뷰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음. 그 유튜브로 아자르 영입 제안한다고 맞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 않을 거다. 안 돼요. 링가드도 씹어 먹고 있는데 아자르는 못 씹어 먹을까? 근데 이번 경기 보고 안 될 것 같다. 자 한국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 한국이 탄수화물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이 그거 먹으면 끝난다 걔는. 그냥 바로 그냥
팔 쥐륵쥐륵 쪄서 경기 못 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선수가 피를로. 아.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많이 뛰면서 그 6번 역할 딱 맡아주면서 패스 뿌려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현장 반응은 솔직히 김병지가 아. 매너보다 매치였습니다 거의. 그렇죠. 김병지 선수가 이제 공 잡을 때마다 드리블을 원하는. 모두가 드리블을 원하는. 근데 예. 잘 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빠르게 좀 실점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이제 뒤에 좀 밝혀진 거지만 좀 앙리 감독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그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김명지 선수는 뭐 실점은 좀 하긴 했지만 선방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딱 센스 있게 약간 뭐 세드로프 그 원더골 장면에서 약간 네네. 센스 있게 피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뭔가 경기의 묘미를 좀 잘 살려준 면도 있었죠. 그리고 피르로랑 이어서 얘기해 보면은 뭐 실드랑 스피어의 뭐 차이가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중원이 또 그렇죠. 아니었나 또 네. 피르로랑 같이 있었던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마스체라노도 마스체라노. 거의 그냥 공수를 다 왔다가 박스박스로 진짜 그냥 활동량으로 조져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온 이영표 음. 감독님도 진짜 음.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영표 선수도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긴 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한데 뭐 최근에 이제 런닝 크루도 하고 네, 맞아요. 꾸준히 몸을 만들고 있으셨던 분인 게 티가 났어요. 네. 그냥 저 선수는 이제 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이제 5원 상대로 1대1 5원 넘어뜨리고 맞아요. 네, 앵클 브레이크 한번 그때 당했죠. 리버풀 팬들이 열화 같은 환호성을 들었거든요. 저 배신자 컷 이러고 바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몸 관리를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보여준 게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야 될 선수는 이제 셰드로프. 네, 일단 몸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양팀 선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셰드로프도 나이가 그 중에서는 좀 어린 편이 전혀 아닌데 그렇죠. 진짜 몸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뭐 경기를 진짜 뛰고 있는 사람들처럼 활동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골 장면도 그렇고 네. 진짜 마무리하는 능력이나 뭐 활동량이나 이런 게 그냥 진짜 선수 같았어요. 지금 느낌이. 직접 필드에서 뛰어도 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활동량도 좋고 킥도 좋고 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보누치나 뭐 펠라인이 네. 이렇게 은퇴한 지 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진짜 그냥 축구 선수 같은 모습이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자르가 좀 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런 선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아자르가 기대에 비해서는 미치지 음. 못해서 좀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아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쉴드 쪽에서 워낙 수비 라인을 잘 짜다 보니까 맞아요. 라인을 너무 잘 맞추니까 뭐 앙리도 그렇고 아자르도 그렇고 뭐 카카도 그렇고 네. 뭐 많이 드리블을 시도하고 패스 2대1 패스 이런 것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밖에서 봐도 그 경기장에서 좀 위에서 봐도 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응. 진짜 공간이 좁더라고요. 맞아요. 자, 수비 라인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반면 이제 공격수들은 서 있는 거 보면 얘 그냥 옆에 서 있고 네. 그냥 옆에 서 있고. 패스 한 번만 돌려도 이렇게 라인이 안 맞춰서 계속 이제 뭐 옵사이드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네. TV로 보면 약간 더 티가 나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이거 옵사이드 아닌가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이 수비 라인을 맞추는 게 얼마나 전문성이 요하는 이 일인가.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수비 라인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근데 그게 정말 또 레전드들이니까 그 다 이제 다 짬바가 있으신 네. 분들이잖아요. 수비 라인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보다 짬이 낮으니까 내가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열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정말 수비 라인이 촘촘하다. 이게 진짜 수비수들의 그런 집중력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던 경기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 선수들 말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은 이런 이벤트 매치 같은 걸 하면은 뭐 유벤투스 때 현승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랬다고 하는 유벤투스 때 엄청 조용했다 그래요. 뭐 물론 이제 그때는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런 사태도 있긴 했지만 조용하게 안 됐죠 이제. 네. 근데 뭐 그런 걸 시끄러워졌지. 제외하고서라도 약간 이벤트 매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K리그 현장 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응원이나 이런 것 좀 적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냥 조용한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걸 의식을 했는지 그렇죠. 그때 응원을 약간 선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N석이나 S석 네. 쪽에 다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 양 팀에서 뭐 콜도 맞아요. 유도해주고 네. 응원도 유도하고 콜리더. 네. 뭐 그리고 현장 아나운서도 뭐 장면이 나오면 선수 이름 하게 유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를 형성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 간 입장에서. 맞아요. 그 K리그 경기 직접 보면은 한 선수가 플레이하면은 뭐 뚱뚱뚱 하면서 해주는 네. 그 콜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응원가도 계속 부르고. 네, 그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루즈할 틈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지 네. 않았나. 근데 중계할 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계로 보는 사람들은 그 올타임로가 공연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오, 저 사람들은 뭐 반응도 안 하냐 공연을 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경기할 때도 관중들이 너무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현장에 들었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계가 못 담았던 것 같네요. 뭐 그리고 그 올타임로 교공연 같은 경우는 네. 현장에서 그 마이크 사운드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노래 소리가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날에 이제 트랜스픽션이 아마 그 전야제였죠. 그때도 공연을 왔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때도 음향 이슈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또 올타임로 때도 이게 음향 이슈가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음 행사를 한다면은 그런 점들은 네. 좀 확실하게 이게 고쳐져야 악기 될 것 소리는 같아요. 잘 나는데 네. 이 노래 노래가, 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사운드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가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고 아. AR 깔아놓고 저 하는 거의 거. 진짜 바로 MR 앞에 깔아놓고.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계에서 잘 들렸어. 그러니까 중계 아마 당혹스러움. 그 약간 사운드를 뭐 경기장 사운드도 있지만 네. 그 후보정 중계에 해서, 나가는 네. 그 사운드를 좀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나운서 소리 같은 건 되게 잘 들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앞으로 뭐 굳이 아이콘 매치가 아니더라도 뭐 쿠팡 플레이 시리즈든 네, 뭐 여러 개 그렇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 아이콘 매치가 뭐 다시 한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넥슨 입장에서도 정말 사활을 건 프로젝트고 진짜 돈 엄청 많이 썼을 돈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걸요. 그래서 물론 이제 티켓 가격도 이제 그만큼 높게 책정이 됐고. 됐지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돈을 많이 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 다 모여서 솔직히 광고 한 편만 찍어도 네. 몸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이 경기를 이 선수들한테 전야제에다가 경기 90분 뛰게 한다? 네. 얼마만 돈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만 뛴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네. 공개는 안 됐지만 피파울이나 이런 넥슨 측에서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런 매치가 다시 한번 한국에서 열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쿠팡 플레이나 이런 특별한 경기들을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기들에서 이제 물론 이제 경기 내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경기 외적인 이제 문화 공연이나 이런 행사 등을 기획할 때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이슈가 된다면은 아쉬워질 게 뻔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네. 분위기가 제일 뜨거워졌던 순간은 이제 박지성 선수 아, 들어왔을 때가 그렇죠. 아마 가장 뜨거웠지 않았을까. 네. 사실 다들 뛰는 걸 보고 싶었지만 아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네, 거예요. 뭐 기존에 영상이 또 나왔었잖아요. 네네. 무릎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뛰지 못한다는. 근데 또 하필이면 딱 페널티킥 얻었을 때 네. 나와가지고 득점까지 성공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막 진짜 딱 의미가 있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다음에 딱 그 교체 투입 딱 그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골 넣고 뭐 응원가도 다 같이 불러주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다음에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네. 맞아요. 중계에 네. 잡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진짜 축구의 낭만을 좀 살려주지 않았나. 내가 갑자기 그쵸. 피루라도 또 들어오고. 맞아요. 뭔가 하나 네. 잡을 줄 네. 알았는데 너무 칼같이 끊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 피를로 들어올 때 네. 진짜 박지성이 원래 피를로를 잡는 이미지였잖아요. 네. 근데 피를로가 역으로 잡으러 왔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그래서 느낌으로 해서 약간 뭔가 개그나 투입- 웃음을 준 것도 이게 웃음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그 박지성 선수 골 장면 때 우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교토 퍼플 장가 유니폼을 네. 입고 뭔가 예전서부터 박지성을 원했던 음. 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 매치가 이런 그냥 단발성 음. 이벤트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추억이 담긴 네. 심지어 이제 박지성 선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필드에서 뛰는 모습을 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거의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뜻깊은 모습, 뭐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또 놀랐던 게 전 가면 거의 다 아저씨들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맞아요. 아이콘 매치에 나오는 선수들을 직접 본 세대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진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초등학생도 많이 오고 진짜 막 애들 돌아다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애들끼리 온 그 약간 부대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왜 얘네들이 왜 왔? 그러니까 얘 뭐 아나? 이게 아무래도 박지성 뭐 뛰는 거 봤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콘 네. 매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파 온라인으로 맞아. 이제 좀 축구를 접한 그때 당시의 선수들을 접한 사람들이 직접 오는 걸 오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아마 또 많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경기 자체가 피파 온라인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냥 경기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이콘 매치를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사서 봐볼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어린 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네. 더 그래서 접근성이 어린 분들에게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또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왕년의 선수들을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음. 좋은 뭔가 신구 좋아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경기였어요. 확실히 FC 온라인 이런 아니면 뭐 FC 뭐 본가 그냥 게임이든 콘솔 게임이든 해서 이런 게임이 진짜 주는 영향이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이제 네. 이 굴리테란 선수의 이 명성에 아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 게임이 게임이. 그렇죠 이제 네, 모든 그런 거- 아마 이렇게 축구 선수가 유명해지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은퇴했고 뭔가 한국과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음. 축구 선수가 유명해지는 것도 결국 게임이란 네. 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란 계기를 자체로 아이콘 매치나 이런 나온 선수들이 더 알려지거나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추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뭔가 화면에만 있던 사람을 실제로 보는 뭐 경험을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또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았던 정말 좋은 네, 다만 좀 경기였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이나 뭔가 이탈리아 쪽 사람들 초빙한 건 좋았는데 분데스 쪽 사람들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데스 쪽이 거의 없긴 했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두 박주호 선수나 이영표 아니면 선수가 있긴 이영표 했지만 선수 한- 그리고 네. 분데스 대표가 있긴 한데 보누치가 음, 운이온에서 6개월 정도 뛰었어요. 그런 선수 제외하고는 뭔가 분데스 쪽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쪽도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은 그 한쪽 더 추가되면 좋잖아요. 네네. 더 많은 선수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분데스에 있는 선수들은 그 시기에 뛰는 선수들은 요새는 거의 다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세바스티안 켈이나 아니면 잠머도 뭐,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아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초청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심판 또 이제 라우즈 라우즈 심판. 그래서 누구나 알 법한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뭐 진짜 알 법한 그쵸. 심판이었고. 네. 근데 뭐 경기 진행은 그냥 거의 그냥 가는 예. 그런 네. 느낌으로 그냥 그냥 원래- 친선전 느낌. 원래는 이제 항의하면은 너 경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들 은퇴하니까 유해졌어요. 생각보다 아니, 경고를 많이 안 꺼내더라고요. 생각보다 경고를 많이. 저는 오히려 라우즈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예능 매치니까 경고 네. 퍼포먼스 할 줄 경고 알았는데. 퍼포먼스도 할 줄 알았어요. 막 치즈 두 장 주고 막 그러고 그리고 퇴장 아니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라우즈여서 뭔가 좀 웃겼다.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한 게 대단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경기 다 끝나고 선수들이 인사하면서 쭉 돌 때 그 플래카드에 다음엔 뭐 누구랑 같이 올까요? 맞아요. 이런 네. 플래카드가 아.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다음에도 이런 매치를 좀 넥스트전에서 기획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안 온 선수들이 꽤 그래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콘 그 카드 중에서도 뭐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굴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나우트도 있고 네. 많거든요 사실. 많긴 하죠. 네, 이런 뭐, 선수 뭐 이렇게 부르실 수 없는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베케파워 같이. 그리고 베컴 뭐 이런 선수들 있으니까 네. 어쨌든 루니도 있고. 네, 그런 선수들로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FC 온라인이 아닐 것 같지만 후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사실 그 뭐 지금 게임이 유지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게임이 나오든 어쨌든 FC 온라인 자체는 뭐 네, 어떤 계속 방식으로든 있을 거고 어쨌든 너무 잘 되는 게임이니까. 너무 잘 되는 네. 게임이고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피파 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한 축구 게임이잖아요. 네. 조작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새로운 게임이 FC 온라인 2나 이런 게 생긴다면은 또 이런 아이콘 매치 한번 또 열어보는 게 네. 좋다. 반응이 뜨거웠으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안 온 아이콘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잘 됐으면은 또 네. 괜찮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리고 하고. 또 네. 이런 거를 좀 자극해줬으면 좋겠어요. 스피어가 졌잖아요. 아, 너 공격 쓰는데 안 올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명예를 자존심을, 자존심을 건드리는. 네, 에고를 건드려야 음.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니네가 좀 복수를 해라. 이번에 진짜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이번에 좀 차이가 많이 네. 났는데 근데 뭔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스피어 대 방패 컨셉도 좋지만 다른 것도 뭔가 섞어서 맞아요. 해서 네. 뭔가 동등하게 하면은 또 진짜 선수들이 그럼 부상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뭔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형식도 좋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스피어 대 쉴드 컨셉으로 이번에 했었고 뭐 다음에도 이 컨셉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복수전이라는 의미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왼발 대 오른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좋다 네. 이거 글쎄
그래서 그러면 양발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뭐 양발은 네드웨드나 이런 선수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선수들도 다 이제 밥 먹는 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발이 있죠. 다. 주발과 네. 주손이 있을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뭐- 그런 컨셉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유럽 대 남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뭐 그런 건 괜찮을 많이 것 하죠. 같아요. 뭐 유럽 대 뭐 팀 월드 네. 해가지고 팀 뭐 월드, 레스트 이런- 오브 더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근데 확실히 이 스피어 대 실드라는 컨셉이 지금까지 없었던 또 컨셉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박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컨텐츠들을 통해서 서로 약간 자존심을 자극하는. 그다음에 이번에 좀 스피어가 진짜 개발려가지고 네. 좀 자극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공격수들 네. 면에서는 좀 나가서 복수를 하고 음. 싶은 분들도 아마 중계를 있을 보신 거예요. 레전드들이 네. 있겠죠. 계실 거예요. 내가 갔으면 다뤘을 텐데. 내가 갔으면 두세 명 가뿐하게 제껴 넣는다로. 특히 이제 나중에는 메시, 호날두 은퇴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간 하겠죠. 예. 호날두가 이런 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상암에 와야 됩니다. 드디어 와서 뛰는 드디어 거죠. 와서 근데 호날두가 드디어 상암에 와 그래서 속죄포 와서 교체 뛸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이런 떡상?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뭐 식으로 그런 또 선수, 네, 그런 미래에 선수들 또 나중에 은퇴한 은퇴한 선수도 선수니까 올릴 재밌을 수 것 있겠죠. 같아요. 예. 브루 선수들은 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약간 펠라인이나 아니면 뭐 보누치 이런 선수들 같이 약간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좀 쌩쌩한 선수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각 맞아요. 포지션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은퇴한 선수들도 저는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펠라이니도 이제 최근까지 뛰었고 네. 그다음에 보누치나 이제 아자르는 물론 경기 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최근에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또 그런 선수들은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음. 됐으니까 거의 현역 시절을 본다는 네. 마음으로 보러 간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도 초빙을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에도 이런 매치가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아마 플래카드까지 걸어놓은 거 보면은 뭐 네. 그렇죠. 분명히 기획하고 있는 그런 뭐 흐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다음에도 열리면 진짜 또 가고 싶은 그런 정말 맞습니다. 매치 진짜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잘 했고 뭐 기획을 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진짜 축구 팬으로서 정말 잘 즐긴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좀 길었는데 마무리를 해보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저희 메인 주제 오늘 경기 리뷰 어제 있었던 리버풀과 첼시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일기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일기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루카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혹시 동근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노란빛의 루카이 데이 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건강에 필수적인 빛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하고요.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라고 직접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요. 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충무기 사무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장지역 근처에 위치를 해 있고요. 역에서 정말 근거리니까 이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 혹은 팟캐스트 녹음 이렇게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변 뭐 녹음실보다는 싼 가격에 임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충무기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본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였고 리버풀 첼시 경기였는데 일단은 이번 라운드의 가장 큰 경기였고 또 새로 들어온 슬롯 감독과 마르스카 감독 둘 다 그러네요. 이제 어쨌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두 감독의 지략 대결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경기였죠. 그렇죠. 일단은 두 감독 모두 초반인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맞아요. 보여주고 솔직히 있어요. 다들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엔소 마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엔소 마레스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준비는 잘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버풀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전적이 굉장히 좀 쉬웠던 편에 속하잖아요. 대진이 좀 그렇죠. 좋았죠. 대진이. 대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르네 슬롯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 첫 번째 시험대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수 다 읊어보기보다는 주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경기는 A매치 직후에 펼쳐진 경기다 보니까 비교적 거리가 멀었던 남미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그리고 대신 들어온 유럽 선수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먼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알리송이나
그리고 맥칼리스터,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들이 빠졌고 이 자리를 각각 켈러, 커티스 존스, 학포가 대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는 없어요. 근데 포파나나 쿠쿠렐라가 징계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리스 제임스가 드디어 복귀를 했죠. 리스 제임스와 복귀,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가 빠지고 라비아를 투입한 부분이 마레스카 감독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었고 뭐 어쨌든 선발 라인업 자체는 두 팀 다 지금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최선의 라인을 구축한 것 같고 그리고 네. 확실히 뭐 리버풀 쪽에서는 좀 남미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보다는 교체를 명단에도 많이 좀 포함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리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압박을 네. 하느냐였어요. 일단은 주도권 자체는 첼시가 좀 많이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첼시는 압박 시에는 리버풀의 중원을 맨투맨에 가깝게 마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특히 미드필더인 라비아, 카이세도가 한 칸 전진해서 흐라메메르와 존스를 막는 방식이었고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보슬라이 선수가 내려오면은 이에 따라서 마크맨인 센터백이 전진해서 막는 방식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은 리버풀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투볼란치의 활용인 것 같고 네. 뭐 앞에 이제 풀백들의 활용도 주목을 받지만 어쨌든 그 투볼란치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어쨌든 슬롯 감독이 설계를 한 부분이 있어 아마 그 부분을 마리스카 감독이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흐라벤베르가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어요. 네네. 커티스 존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이런 첼시의 압박을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롱패스로 특유의 롱패스 있잖아요. 반다이크, 뭐 코나테, 아놀드 이런 선수들의 롱패스로 다이렉트하게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리버풀은 뭐 이제 첼시랑 비교하는 거니까 첼시에 비해서는 진짜 그냥 안 되면은 많이 방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냥 굳이 빌드업을 꼭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첼시의 압박 부분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켜볼 만한 부분은 첼시가 공을 소유했을 때입니다. 리버풀이 일단은 첼시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4-2-4 내지 4-4-2 대형으로 첼시의 중앙을 통한 전진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첼시의 박스 미드필더라고 하죠. 3-2-4-1 전형에서 이 4명의 박스 미드필더가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이 일단은 엔소 마레스카가 준비해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그 두 명의 미드필더죠. 라비아 쪽 라인에서 뭐 그쪽에서 좀 공이 생각보다 잘 나가잖아. 왜냐하면은 사실 맨투맨 마킹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앞에 미드필더들도 잘 도와주고 어쨌든 박스 라인을 잘 형성을 하면서 그 잘 풀어나온 부분이 약간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네. 저도 이제 라비아 선수가 선발이라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이제 엔조 선수가 선발했을 때보다는 뭔가 이제 더 피지컬적인 에너지가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이세도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공을 지키고 방출하는 과정까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엔조 선수가 나왔을 때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수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게 공격진과 미드필더, 그러니까 흐라벤베르 존스와 조타 소보슬라이 두 사이의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양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던 귀스토나 파머 선수가 살짝이라도 조금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이 공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라비아나 지금 나왔던 이 카이세도 같은 선수들이 공을 잡고 직접 운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빌드업 부분 그리고 공을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첼시가 네. 뭐 한 수 앞섰다. 훨씬 좋았다. 네. 전반전부터 경기를 계속해서 첼시가 주도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많이 주도를 하고 많이 파이널 서드 가까이 진입을 했음에도 뭔가 실질적인 뭐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격 지역 패스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이 갔던 부분이 좌측 부분이었거든요. 첼시에. 아무래도 뭐 리스 제임스보다 기스터가 훨씬 많이 또 전지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산초가 이번 경기에 좀 많이 부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산초의 활약이 저는 가장 아쉬웠다고 보여요. 일단은 공을 중앙에서 돌고 전진을 하면서 산초와 아놀드가 1대1로 맞붙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산초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귀스토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아놀드를 직접 1대1로 상대하는 부분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특히 킥 부분에서 박스로 직접 타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잭슨이나 뭐 다른 기타 파머,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에게 양질의 크로스를 넣어주지 못했다라는 장면에서 첼시의 일단 1차적인
이런 공격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산초 선수의 그동안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제 쿠쿠레나 이런 왼발잡이 그러니까 네. 정발 풀백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선수들과는 뭔가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는 이제 귀스토가 왼쪽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귀스토는 이제 오른발잡이고 역발 풀백이라고 하시는 선수인데 뭔가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산초 선수가 이제 맨유에서도 풀백이 이제 왼쪽 풀백, 네, 왼쪽 왼발 풀백일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죠. 적이 있지만 쿠쇼가 있었을 때 좀 좋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달로나 이런 선수들이 왼쪽에 오면은 뭔가 산초의 장점이 죽어버리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도 귀스토에 대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산초가 공을 끌고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나온 공간을 귀스토가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귀스토가 역시 오른발이다 보니까 왼발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템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사실 귀스토 자체도 아무래도 뭐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역할에 뭔가 최적화된, 그러니까 산초한테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뭐 그런 유형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첼시는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고 이제 리버풀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죠. 빠르게 다이렉트하게 롱볼을 통해서 첼시의 뒷공간을 공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첼시의 수비진들이 개개인적인 미스를 많이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귀스토가 높게 올라온 상황에서 뭐 리버풀이 역습을 시작하면 이제 그쪽엔 또 살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또 역습을 시작하고 그건 바로 코렐과 1대1이 되고 그러면 이제 뒷공간이 또 넓게 펼쳐지고 뭐 이런 이제 약간 첼시가 준비한 전술의 약간 약점을 제대로 리버풀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어쨌든 이제 공격 시퀀스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던 선수들이 수비 복귀하는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점이 이번 첼시의 공격 과정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리버풀은 이렇게 번거롭게 거쳐가는 팀이 아니라 한 번에 롱패스를 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반다이크나 아놀드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또 이런 점에서 첼시의 이런 경고나 수비진의 실수를 유도를 했던 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토신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습 장면을 끊었을 때 반칙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 장면이 퇴장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살리바 퇴장 장면이랑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토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옆에 주변에 동료도 있었고 코릴이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코릴이 이제 뒤에 있었어가지고 앞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옆쪽에 있어서 이게 과연 수비 뒤쪽에 있는 게 맞나라고 봐야 될 정도로 수비 기준에는 뒤죠. 네, 그러니까 토진 선수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사실 만약에 살리바가 만약 그 똑같은 장면이었다면은 네. 퇴장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생각이에요. 이제 이 완벽한 득점 기회라는 거는 이게 완벽한 득점 기회 저지하면 퇴장이고 이 완벽한 득점 기회라는 명제는 당연히 심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조금 인식 차이가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주변에 선수가 있긴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상황이 벌어졌어도 1대1 찬스는 아니다. 네. 완벽한 득점 기회는 아니다. 음. 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은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첼시가 그렇죠. 네, 네. 뒷공간 공백을 막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PK 장면도 사실 그런 장면이었죠. 그쵸. 살라가 사실 만들어냈잖아 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첼시는 어쨌든 간에 플랜 A를 갖고 나왔는데 리버풀의 최대 강점인 살라를 제어하지 못할 플랜 A를 갖고 왔다는 면에 있어서 일단 엔소 마레스카에게는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살라라는 이 엄청난 개인이 얼마나 큰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균열을 상대팀에게 선사할 수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사실 이 자리에 살라가 아니고 다른 선수였으면 아마 마레스카의 첼시가 저는 압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살라의 존재로 인해서 그냥 뚝 뿌려주면은 그냥 살라가 알아서 툭툭 차서 만들어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첼시 그러니까 입장에서. 또 살라가 또 대단한 선수인 게 저는 이제 살라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히려 또 피번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그런 장점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롱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살라한테 롱볼을 던져주면 살라가 버텨주고 이제 그 사이를 조타나 이제 옆에 측면 선수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줬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역전골 장면에서 그런 부분이 또 나왔었죠. 네, 그렇죠. 리버풀 리버풀과- 후반전 얘기하지만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실점 직후에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네. 있었는데 곧바로 바로 다시 승부를 진짜 그 패스는 네. 진짜 살라밖에 못하는 그쵸. 그런 패스죠. 네. 완전 전매 특허 같은 패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들의 리드를 가져왔다,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에 첼시가 굉장히 빌드업을 잘했다.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이제 55%로 좀 앞서긴 했지만 이제 슈팅도 리버풀이 더 많고 네, 뭐 XG도 PK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리버풀이 더 많고 그래서 실리적으로는 리버풀이 완전히 웃었던 전반전이었죠. 그 앞서 말했던 산초와 귀스토의 불협화음이 어쨌든 간에 첼시의 슈팅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직후 상황에서 리버풀이 꾸준히 역습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첼시의 골문을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반전이 됐고 아무래도 그 산초 쪽에서 말씀해 네. 주셨던 대로 문제가 좀 있었다 보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바로 변화를 주긴 했어요. 네, 페드로네투를 넣었죠. 일단 페드로네투 선수 같이 제가 이따가도 교체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선수를 넣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산초가 안 됐으니까 네. 사실 다른 똑같은 선수를 넣는 건 말이 안 되고 약간 다른 선수를 넣는 게 약간 이론적으로 좀 만든 선택이겠죠. 네, 저도 그 교체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산초 선수가 문제였던 걸 전반전에 그냥 깨달았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 감독이 고집이 막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감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교체를 안 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트란이라고 그러죠. 난 틀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고 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교체라는 거는 이제 전반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후반전에 다시 교체라고 시작해 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를 빨리 인정하는 것도 이 감독에게 플러스 요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네투가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바로 얼마 후에 또 동점골이 나오기도 했고 그쵸.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잭슨의 득점 장면도 너무 좋았고 일단 첼시 입장에선 일단은 그렇게 승부가 다시 역전이 됐잖아요. 리버풀 그렇죠. 쪽으로. 이제 뭐 첼시가 다시 동점골을 넣고 그다음에 바로 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살라의 마법 같은 패스를 통해서 커티스 존스가 역전골을 다시 넣어서 2대1이 좀 빠르게 만들어졌었죠. 네, 그런 이후에 마레스카의 대처가 조금은 또 아쉬웠다라고 평가할 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투 교체까지는 좋았는데 그 네. 다음은 좀 아쉽다. 네. 리스 제임스를 빼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뭐 엔소 페르난데스나 바디아실이나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동일한 포지션에 그냥 선수만 바꾸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체력 안배용 네, 안배용. 아니면은 내지 뭐 배터리 갈아 끼우는 용 이런 식으로 교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슷한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뭐 일단은 첼시가 53분경에 또 네투 교체 이후에도 네. 좀 빠르게 교체를 했는데 그때 썼던 교체 카드가 이제 리스 제임스를 베이가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라비아를 엔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토신을 바디아시로 바꾸고 뭐 이런 교체였는데 결국 이제 뭐 제임스와 베이가는 왼쪽 오른쪽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냥 귀스토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네. 이 새로 들어온 베이가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뭐 거의 그냥 동포지션 교체라고 보긴 해야죠. 그러니까 전술 변화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비슷한 수비 그러니까 첼시가 비슷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수비를 하기가 조금 더 편했다라고 그러니까 볼수 전반전이랑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았던 거죠. 네. 그래서. 리버풀의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뭐 반다이크나 코나테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날 아놀드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식으로 교체 카드를 사용해서 밸런스를 깨더라도 리버풀의 골문을 위협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결국 형태 변화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첼시에서 만약 벤치에서 가장 위협적인 교체 카드를 골을 넣을 수 있는 교체 카드 뽑으라면 저는 은쿤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몽크도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은쿤쿠 선수를 저는 이제 지금의 첼시 전술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이제 거의 지금 역할로는 잭슨 백업 역할로 들어가는 게 거의 전부인데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왼쪽 윙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경기 후반에는 오른쪽 윙으로 네네. 잠깐 네. 뛰기도 했었고 좀 측면에서 노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은kun구 선수는 이제 라이프치히나 이럴 때부터 중앙이죠. 봤듯이 네. 중앙 지역에서 활약을 해야 좀 더 골에 기여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미 콜 팔머가 건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잭슨 선수를 빼지 않을 생각이라면 은kun구 선수가 좀 측면에 놓으면 겉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마레스카 전술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kun쿠가. 그래서 은kun쿠 활용법이 좀 아쉽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뭐 했습니다. 이 형태 변화도 결국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은근쿨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형태를 변화시켜서 뭔가 중앙에 좀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당시 은쿤쿠가 마두에케랑 교체가 돼서 들어와서 맞아요. 네. 좌측면에서 뛰었잖아요. 이 그리고 네투가 오른쪽으로 왔었죠. 네투랑 자리를 바꾸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카이세도를 빼고 그냥 중앙에 오히려 숫자를 더 투입해서 이미 엔소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은 밸런스를 깼어야 됐다. 근데 또 마레스카의 편을 들어보자면 어쨌든 여기 안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 네. 많이 올해 한 점 밀려는- 차이기도 했고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또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는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를 깼어야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런 하프타임 교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보수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뭔가 한꺼풀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빅경기라고 그러죠. 네. 이런 빅경기에서 뭔가 첼시가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타이틀 컨텐더가 되는 건데 이런 경기에서 감독의 그런 위대한 그러니까 리스크를 짊어져야지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너무 리스크를 감수하진 선택을 해서 아 마레스카는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한꺼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마레스카가 그런 점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체를 빨리 쓴 거 자체는 좋았지만 네. 결국 시스템 변화 없이 그냥 네. 사람만 좀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졌는데 이제 뭐 이 교체 명단에 펠릭스 같은 아니면 듀스베르 같은 공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남아 있었다는 점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수비 교체 물론 이제 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추후에 네. 밝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 게 굳이 필요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구스토를 네. 굳이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바꿔서 굳이 리스페이 제임스가 있었던 그 3백의 오른쪽 역할을 계속 시켰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하나만 물론 이제 지금 뭐 초반이라서 하나만 하는데도 벅찰 수도 있지만 네. 애초에 마레스카가 플레이 A를 잘 가져오기도 네. 했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교체 카드를 사용한 걸 보면은 유연성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반전 가능성이 없는 감독한테는 저희가 아쉽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는데 생각나는데? 뭐 그렇긴 네. 하죠 이제 좀 2부에 말할 네. 그 사람.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심지어 전술적 유효성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한 커플도 나가면 괜찮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첼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3, 4위권, 4, 5위권을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첼시가 좀 더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되려면은 이런 선택을 좀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마레스카가 패배 아류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그러니까 아르테타 이런 감독들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패배 제자고 막 패배 아류작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맨시티와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르테타나 이런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무언가 아니면은 과감한 전술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기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첼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홈에서 그 노팅엄한테 졌을 때까지만 해도 살짝은 이게 뭔가 조금 아쉽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아르네 슬롯의 이 플랜 A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특히 수비 조직력 같은 경우에는 1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역시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첼시가 뭐 같은 방식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형태로 90분 동안 계속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뭐 잘 견뎌낸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잭슨 실점 장면에서 좀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짜 계속 막아내는 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 확실히. 네, 특히 루이스 디아스,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들이 없었는데도 이런 뭐 결과를 알리송도 없었고. 네, 네.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고 특히 그리고 살라는 살라다. 예. 네, 재계약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살라는 진짜 좀 나이 먹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 준다면?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이제 2대1로 리버풀이 네. 좀 잘 지켜내면서 안필드에서 좀 승리를 따내면서 리버풀이 이제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리버풀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주전 골키퍼인 알리송도 이탈을 했고 또 이제 유럽 대회가 아니라 이제 남미 대회에서도 많이 이제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게 대단하고 뭐 또 그리고 이제 쿠쿠렐라 이런 결장 선수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의 일정이 어렵겠지만 뭔가 네. 지금의 슬롯 리버풀이? 네. 리버풀이 그렇게 뭔가 쉽게 질 거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라벤베르나 이런 선수들을 스텝업 시킨 슬롯의 능력으로 봐서는 뭔가 이번 경기에서 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커티스 존스나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스쿼드 멤버로 봐도 괜찮을 것 네,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소보슬라이는 오늘 이제 제일 리버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선수죠. 정말 이 선수가
사실 이적 초반에 와서 한 몇 달 동안은 괜찮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괜찮은 영입인 것 같았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자신의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자리를 못 찾다 보니까 선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면서 뭔가 무리한 판단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소보슬라이가 국가대표에서는 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가대표에서 주장이잖아요, 또. 네, 보면은 좀 박스 안에서 스탯을 쌓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해요. 약간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느낌이었던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서는. 근데 이 리버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보슬라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리버풀이 사실 그러니까 헝가리는 네. 뭔가 소보슬라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팀인데 그쵸. 리버풀이 그 정도의 체급이냐? 굳이 이걸 소보슬라이한테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보슬라이 선수가 리버풀에서 잘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좋은 역할을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선수 본인이 그냥 집중력이나 이런 거를 높여서 정말 스탯을 쌓아도 좋으니까 네. 사실 예전에 이제 미나미노나 이런 선수가 있었지만 이런 선수들이 스탯을 많이 쌓아주니까 결국에는 또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그렇죠.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보슬라이 선수가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탯 쌓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리버풀에서 결국 이 자리는 소보슬라이가 해줘야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조타도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선 사실 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구 대체로 넣을까 하면. 저는 그래서 다음 경기 만약에 선발 라인업을 예측해 보자면 커티스 존스가 그냥 그 자리로 올라가고 맥칼리스터랑 하라빈베르를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낫지 않을까. 소보슬라이보다. 네, 네.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소보슬라이 선수의 지금 폼으로는 뭔가 좀 팀의 위해가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계속 선발로 놔두면 선수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커티스 존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니 그 자리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포메이션 상으로만 4-2-3-1이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거든요. 맞아요, 이 맞아요. 선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커티스 존스가 소보슬라이 자리로 올라가도 뭐 크게 위화감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거의 수비 시에만 4-4의 형태를 유지하고 다 네. 유동적으로 가는 또 리버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소보슬라이도 뭐 킥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이런 거에선 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약간 그게 본질가 리버풀 한정에서 보자면 좀 오래돼가지고 네. 또 좀 본인이 좀 돌파구를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리버풀은 또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주전에서 밀리더라도 뛸 기회는 또 많긴 할 거거든요. 그쵸. 어느 좀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지금 전술적 컨셉이나 지금 팀의 흐름이나 이런 거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소보슬라이 위해서 뭔가 해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좀 당연하죠. 본인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뭔가 라이프리치 산에 대한 믿음이 조금 한풀 더 깎인. 그렇죠. 이제 네. 케이타 이후로 뭔가 다 8번들이 상태가 좀 코나테도 라이프리치인가 거의 출신. 코나테는 코나테는 괜찮지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사온 미드필더들이 다 그렇죠. 네. 8번 달고 음. 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8번이잖아요. 네. 사실 그냥 막 그냥 번호였다 이러면은 막 망해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다 이제 8번이 어떤 번호입니까? 이제 제라드 선수의 번호인데 그런 상징적인 번호를 달고 뭔가 계속해서 부진을 하니까 좀 더 많이 아쉽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는 2대1로 맞춰졌고 어쨌든 리버풀은 되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첼시는 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 아쉽게도 뭐 이번에는 조금 부족하다 아직은. 네. 그렇게 그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재밌는 주제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잭슨은 스텝업이 된 게 맞습니까? 근데 이번 이번에도 시즌? 사실 득점 장면은 아주 네, 훌륭하긴 그쵸.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네. 저는 한 단계 올라왔어요. 스텝업을 했다. 이 선수가 확실하게 했다. 분명하게 지난 장점은 시즌의 그 잭슨이 아니다.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분명히 장점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리버풀이나 이런 팀과 같이 뒷공간이 높은 팀 상대로는 경쟁력이 있다. 물론 이제 지공 상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런 역습 상황에서 라인 브레이킹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첼시가 잭슨 선수를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후보가 없죠 거의. 네, 뭐 서브 옵션을 하나 데려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전은 지금 잭슨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잭슨이다. 네. 네. 그렇죠. 뭐 지금은 사실 지금 근데 스쿼드에선 뭐 잭슨 말고는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잭슨도 최근에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고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첼시가 약팀들 상대로는 저는 충분히 잭슨을 대체할 만한 스쿼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후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펠릭스도 있고 은쿤쿠나 이런 선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근데 지금의 잭슨 폼으로 보자면은 라인 브레이킹이나 이런 게 물이 올랐긴 했거든요. 그쵸, 제가 그쵸. 봐도 뭔가 네. 뭐 일단은 스탯만 놓고 보면은 8경 리그 기준입니다. 8경기 5골 그다음에 3어시스트. 네, 경기당 하나요. 경기당 하나씩 포인트가. 기록을 하고 있고 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믿고 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시즌 초반에 에이, 아. 그래도 어떻게 이랬는데 좀 최근 괜히 모습을 자기 계약을 한 게 보면은, 아니다, 네, 첼시가. 네. 첼시가 알아봤다. 재능 알아봤다. 재능을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또 해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2부에 또 코리안 리그 얘기부터 해서 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넘어갈 건데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